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이에요. 남편과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만나 결혼하게 된 사이랍니다. 입사하기 쉬운 회사가 아니었죠. 저나 남편이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했고 입사 후에도 둘 다 나름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남편만큼이나 저 역시 업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고 커리어 우먼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중이었죠. 입사하기 어려운 회사, 입사에서도 경쟁을 뚫고 자기 경력을 쌓아가기에 만만한 회사가 결코 아니었어요. 높은 연봉 대신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업무 수행도 쉽지 않은 그런 회사였답니다. 남편은 입사 동기였지만 병역 의무를 마치고 입사했기에 저보다 3살이 위인 사람이었죠. 둘 다 입사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고 각기 속한 부서에서 총망받는 사원이었답니다. 입사하던 해에 입사 동기들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 연수가 있었고 거기서 남편과 저는 서로를 알게 되었어요. 연수를 다녀온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남편은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왔답니다. 차 한 잔 같이 마시던 사이에서 둘이서만 같이 점심을 먹고 야근이 없는 날이면 같이 영화도 보고 하는 사이로 발전했어요. 평안하고 모난 데가 없는 성격에 그럴듯하게 잘생긴 외모와 좋은 직장,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신랑감이었죠. 저 역시 좋은 회사에 힘들게 입사한 이상 커리어 우먼으로 성공하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권유하는 선자리에는 그래서 마지못해 나가 앉아 있었고 저의 주된 관심은 회사에서 능력을 더 인정받아 승진을 거듭해서 회사 임원 자리에 꼭 오르고 말겠다는 데 있었죠. 당시만 해도 우리 회사에서 이사 이상의 임원 중에 여성이 없었기에 제 목표는 최초의 여성 이사였답니다. 그러던 저에게 남편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고백을 받은 날로부터 약 1년이 조금 안 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가 축복하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접 살림을 시작했죠. 넓다고 할 수는 없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한 전셋집을 시댁에서 마련해 주셨었죠. 친정 부모님은 좀 못마땅해 하셨어요. 남들 다 가고 싶어하는 회사에서도 잘 나가는 딸, 남의 집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한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드셨던 것이죠. 그래도 시댁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마련해 주신 집이었고 저는 불만 없이 그 전셋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둘 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 곧 통장이 불어날 것이었고 거기에 전세 보증금을 합치면 집을 사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어느 회사나 업무 스트레스가 있게 마련이고 우리가 다니던 회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상사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해서 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승진에 성공한 사람들이었죠. 업무를 잘 수행해서 상사들의 눈에 들어야 했고 승진을 할수록 연봉이 높아지는 대신 그만큼 하는 일도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곳이었어요. 내가 벌어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 당신은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회사 일이 워낙 머리 쓰고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 일이라 하는 얘기야. 말도 안 돼요. 내가 이 회사에 어떻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난 회사에서 꼭 최초의 여성이사가 될 거예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집에서 살림만 하면 되는 팔자가 더 좋은 팔자 아닌가? 일부러 회사에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남편이 여성에 대하여 조금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남편의 권유는 제게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었고 아이를 낳는 일도 미루면서 회사 일에 매달렸어요. 임신, 출산이라는 것이 여성에게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그때까지 쌓아 올린 커리어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왜? 그런데 남편은 그 후에도 가끔씩 빨리 아이를 갖고 싶다는 의중을 드러냈고 시댁에서도 손주 소식을 기다리셨죠. 시댁에다가는 빨리 우리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더 돈을 벌다가 아이를 가지겠다고 둘러대 놓은 상태였어요. 날짜를 따져가며 꼼꼼하게 피임약을 먹으면서 피임을 했지만
실수로 아이가 덜컥 들어서고 말았죠. 아이 가졌으니 이제 정말 사표 쓰고 집에서 살림만 해. 아이 집 마련이야 조금 늦어지면 어떡겠어. 아이 잘 키우는 것도 회사 일만큼 중요한 일 아닌가? 아이 어떻게 보면 회사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인지도 모르지. 절대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배불러서도 회사 다닐 수 있고 출산 때 잠깐 못 나가는 것이야 할 수 없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복귀해서 내 목표를 이룰 거예요. 남편은 그런 제 태도를 조금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어요.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식의 생각이나 말이 여성을 차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남편의 그런 생각을 어떻게 고쳐줄까를 고민하기도 했었죠. 지금이야 워킹맘들을 위해서 굳거나 회사가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하지만 그때만 해도 임신과 출산은 오로지 여성의 몫이었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저는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이 100점 만점에 50점을 기본 점수로 받고 태어났는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여성에 대해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제가 살림을 거의 도맡아 하다시피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문제의식을 느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죠. 그 시절의 워킹맘, 정말 어려운 일이었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출근 시간부터 그야말로 전쟁이었어요. 집을 친정 근처로 옮겼죠. 아이를 친정에 데려다주고 허둥지둥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해서 아이를 데려오고 피곤해 지친 몸으로 육아에 매달리고 하는 동안 저와 같이 입사한 남자 동기들은 그 시간을 온통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쓰고 있었답니다. 남편도 그런 남자 동기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도 친정의 도움을 받아 끈질기게 직장에 다녔어요. 조금 통장에 제법 많은 돈이 모였고 다른 친구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빨리 우리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답니다. 남편은 집까지 마련했으니 이제야말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에 열중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먼저보다 조금 더 강하게 권유하더군요. 그 사이에 아이가 하나 더 태어났기에 남편의 권유는 예전에 비해 훨씬 강해져 있었죠. 친정 어머니도 아이 둘을 다 맡아주시는 일은 힘에 부치하셨어요. 친정과 시댁, 그리고 남편까지 제가 사회인으로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었죠. 온통 집안에 들어앉아 살림이나 하라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는 셈이었어요. 결국 저는 아이 둘을 낳고도 몇 년을 더 버티다가 회사에 사직원을 내고 집에 들어앉고 말았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승승장구했고 남보다 빨리 승진해서 제가 회사에 다니던 시절에 동경하던 그 상급자의 위치에 있게 되었답니다. 처음 마련한 우리 집, 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도 우리 나이에 쉽게 만질 수 없는 큰 돈을 통장에 넣어둘 수 있게 되었죠. 거기에 남편이 꼬박꼬박 가져다주는 많은 연봉은 어느 정도 풍족하게 생활을 하고도 남을 만한 것이었어요. 제가 회사 다니던 시절 모아놓은 돈과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비롯한 자손들에게 물려주신 땅이 또 값이 많이 올랐죠. 애초에 목표했던 커리어 우먼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만하면 성공한 삶이다 싶을 정도의 생활을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일찍 누리게 되었죠. 그래, 이것도 다 사는 방법 중에 하나고 이만하면 됐지 하는 생각도 스스로 하게 되더군요. 저는 남들이 전업주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지만 생활은 풍족했고 부유했고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어요. 남편은 승진을 거듭해서 회사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부서에 부장이 되었죠. 남들보다 승진이 빨랐기에 충분히 임원의 자리를 노려볼 만한 사람, 회사에서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의 눈치를 받는 제가 한때 원하던 사람의 모습으로 잘 나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고 허리가 휜다. 넌 얼마나 좋겠니? 부러워 죽겠다 얘. 우리 중에서 너만큼 시집 잘 가서 잘 사는 애가 어딨겠니? 아무튼 공부는 잘하고 볼 일인가 봐. 얘가 공부 못했어 봐라.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남편 만날 수나 있었겠니? 그러니까 얘 부러워하지 말고 공부 못한 우리 탓이나 하자고. 얘네들이 정말 누가 들으면 내가 무슨 재벌 집안 안방마님쯤 되는 줄 알겠다.
사실 내 꿈은 이런 게 아니었어. 나 사실은 굉장히 공허하고 마음 붙일 데도 없는 사람이란다. 복에 겨운 소리 하고 있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사니? 너 그런 얘기 입 밖으로 내지도 마. 미워지려고 한단 말이야. 정말 그랬어요. 남편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아이들도 모두 공부 잘해서 속 썩이는 일 없이 한 번에 턱 대학에 들어가주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불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도 복에 겹다고 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정말 뭔가 공허했답니다.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도 있었죠. 아이들도 머리가 커서 이제 부모보다 친구와 더 친밀한 것 같았고 남편은 큰 회사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답게 더욱더 회사 일에만 매달리고 있었어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집에 빠져나갈 때 한바탕 소란이 지나가고 나면 저는 늘 혼자였어요.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이 하루에 직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세계에서 제일 길다고 하죠. 집에서 자는 시간을 빼고 집에 있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5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계산하면 거의 하루에 10시간가량을 회사에서 보낸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10시간 가까이 지내다 보니 집에 오면 지치고 가족 간의 대화의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아이들 아빠도 그랬어요. 집에 오면 밥 먹고 잠시 TV에 열중하다가 몇 시간 취침 후에 아침에 또 그 출퇴근 러시아워를 뚫고 출근을 해야 했죠. 야근이라도 있는 날이면 집에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근처의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오는 것이 낫겠다는 농담도 하곤 했어요. 우리 집 애들 아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이런 생활을 하겠죠. 그렇게 이제 아이들도 다 자랐고 우리도 초로에 접어들기 직전에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 집은 그래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갖춘 화목한 가정이었답니다. 바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래요. 바로 남편이 그 말을 꺼낸 날부터 시작된 그 일 말이죠. 나 그분 사랑해요. 그분도 나를 사랑하고 있고요. 어리다고요? 나 20살 넘었어요. 충분히 사랑할 나이예요. 결혼한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나요? 어떤 것도 우리 사랑 방해하지 못해요. 어머 저런. 어떻게 딸 같은 어린애하고 바람이 났대? 세상에 참 웃기는 사람도 다 많네. 남편과 아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주로 혼자 있는 집에 있는 시간에 저는 한가하지 않았죠. 집안일이라고 하는 것이 손을 대도 끝이 없는 일이었어요. 저녁 준비를 해두어도 사실 먹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남편이 그나마 회식이 없거나 야근이 없는 날에 집에서 늦은 저녁을 먹었죠. 아이들은 시험 준비다, 취업 준비다 해서 학교에 있다가 늦은 귀가를 하곤 했어요. 아침에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나가고 나면 혼자 앉아서 늦은 아침을 먹고 또 늦은 점심을 혼자 먹고 저녁도 많은 날을 혼자서 먹곤 했죠. 그러다 보니 생긴 버릇이 혼잣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주부들이 그렇듯이 텔레비전 속의 세상이 제가 보는 세상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한때 아무리 찬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였죠. 텔레비전 드라마를 틀어놓고 그것이 마치 현실이라도 되는 듯 혼자 대답하고 혼자 평가하고 혼자 웃고 혼자 울고 이런 것이 제 세상이었어요. 더 이상 당신이 밖에서 딴짓하는 걸 참아줄 수 없어요. 우리 이제 이혼해요. 아이들 양육권은 못 줘요. 그저 잠깐 비가 내린 것 같은 그런 거야. 이 비는 그치게 되어 있어. 이런 일로 이혼이라니 말도 안 돼. 아이들 생각을 해. 애들이 결혼할 때 아빠 없이 결혼하는 꼴 볼 거야. 어머 어떻게 딸 같은 어린애하고 바람이 났대? 바람 피운 사람이 애들 핑계로 이혼도 못 해준다고 하고. 아유 정말 뻔뻔스럽기 짝이 없네. 그렇게 결코 제 얘기에 대답할 리 없는 텔레비전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저는 그냥 어떤 사람의 아내, 누구누구의 엄마 이렇게 불리면서 사실 제가 정말 누구인지도 망각한 삶을 살았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적어도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들어 앉으면서부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렇게 뭔가 크게 달라질 일 없는 세월이 흐르고 있던 중
남편이 마치 1919년에 조상들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듯이 비장한 투로 바로 그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나 당신하고 잠시 할 얘기가 있어. 단 한마디였지만 뭔가 결심이 단단히 선 듯한 그런 말투였죠. 무슨 일인데 갑자기 이렇게 심각한 분위기를 잡고 그래요? 우리 잠시 각자의 시간을 좀 갖자. 아이들도 이제 20살이 넘은 성인이니 내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서론이 길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했을 때 정말로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남편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 이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찾은 것 같아. 새 세상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당신이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 뭐라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뭘 이해하라는 거예요? 일생을 살면서 정말로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사람을 만났어. 당신에겐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 아내로 아이들 엄마로 고생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보상을 해줄게. 매일 텔레비전 연속극에 빠져 있다 보니 텔레비전에서 들은 이야기가 환청처럼 들려오나 싶더라고요. 도무지 현실의 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당신이 이혼해 합의해 주었으면 좋겠어. 진실한 사랑, 이혼. 처음에는 이야기의 앞뒤가 연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얼른 대꾸할 말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남편의 이런 말들은 정말로 연속극에서나 나올 그런 말들이었죠.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은 그렇게 일방적인 선언을 해놓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베개와 이불 한 채를 챙겨서 입대해서 비어있는 아들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침밥도 먹지 않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해버렸어요. 하루 종일 생각해 보다가 결국 남편의 이야기가 아주 간단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죠. 즉, 사랑하는 사람이 저 말고 따로 있다. 그러니 이혼하자. 바로 이 이야기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루 종일 생각을 해도 남편이 들어오면 무슨 얘기부터 해야 할지 결정을 못한 채 그 하루가 또 가고 있었답니다. 그 선언을 하고부터는 그렇잖아도 늦게 귀가하던 사람이 더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이런 남편의 태도를 이리저리 관찰해 보면서 저는 제가 아는 대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평상시보다 이른 출근과 늦은 귀가를 빼고 그다지 이상한 일은 없었어요. 대놓고 외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핑계를 대고 긴 여행을 하는 일도 없었죠. 텔레비전 연속극에서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리저리 핑계를 대서 외박을 하고 출장을 핑계 삼은 여행을 가곤 하는데 말이에요. 제가 아는 세상은 결국 텔레비전 속의 연속극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중대한 선언을 겨우 텔레비전 연속극에 대입하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남편은 그 선언 후에 저와의 대화를 정말로 아주 딱 끊어버리더군요. 제이 아빠, 당신 텔레비전 연속극 흉내내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기어이 이런 식으로 헤어지자는 건가요? 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당신에게는 정말 미안해. 다를 때보다 이른 출근이 잦아졌고 귀가가 많이 늦어졌다는 것 말고는 아주 수상한 일은 여전히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야근이야 그전에도 밥 먹듯이 하던 일이었고요. 제 친구 중에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한 애가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무턱대고 전화를 걸어보았죠. 말하자면 경험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싶은 생각에서였어요. 원하지 않는 이혼을 했지만 이혼을 한 후 그 친구의 삶은 사실 부럽기까지 한 것이었죠. 우리 나이에 아이들도 다 커서 손 갈 일 없고 남편 한 사람 없다는 것이 사람을 저렇게 자유롭게 만들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는 친구였어요.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명절이면 수십 년 동안 지치지도 않게 여전히 신경 쓰이는 시댁에 가서 며칠을 긴장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산말이에요. 혜경아, 뭐 좀 하나 물어보자. 네 남편 말이야. 바람 피울 때 어땠니? 어떻다니? 그게 무슨 얘기야? 태도가 어땠냐고?
뭐 다 비슷하지. 어느 날부터 조금씩 핑계대면서 하는 외박이 늘더라고. 출장도 자주 가고 말이야. 그러다가 우연히 먼 친척 되는 사람 눈에 띄었고, 그래서 알게 된 거야. 꼬리가 길면 밟히게 돼 있더라. 제 입으로 먼저 털어놓지는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컨대 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너 연속극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니? 그런 얘기를 남자들이 왜 먼저 털어놔? 대부분 이래저래 들켜서 알게 된다고. 그리고 들키고 나야 정신 차리지. 정말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겠지. 아직 정신 못 차리는 단계든가 아니면 정말 사랑이든가. 그치만 헤어지고 나면 그 둘 중에 어떤 것이든 크게 의미 없어 얘. 제가 단순히 텔레비전 연속극에 나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혼자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닌 게 분명했어요. 이제 곧 남편도 집에 안 들어오는 일을 시작할 것이고 출장을 핑계대고 긴 여행을 하기도 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친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아직 정신 못 차리는 단계든가 아니면 정말 사랑이든가 바로 이 얘기 말이에요. 도대체 그 여자 어디서 어떻게 만난 뭐하는 여자길래 가정 있는 남자하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죠? 저는 굳이 이렇게 물어보았죠. 결국 들켜서 그만둘 일, 아직 정신 못 차리는 단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점잖게 말해서 그 여자라고 했지만 솔직히 그년 소리가 먼저 튀어나올 뻔 했었죠. 내 나이 이제 50대. 나 아직 남자야. 그 사람은 내가 남자라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게 해준 사람이야. 우리 이제 너무 오래 같이 살다 보니 남자, 여자 이런 관념도 없게 되어버렸지. 그렇지만 나는 남자고 당신은 여자야. 그런 삶은 일생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 잠자고 있던 그런 삶이 그 사람 덕분에 깨어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네요. 우리 나이에 신혼시절처럼 사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이제는 정으로 사는 거지. 그때같이 불꽃 같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가 말이에요. 나도 당신처럼 생각했었어.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나 요즘 정말 사는 것 같아. 그럼 저와의 삶은 죽은 것 같았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들키기 전에 정신 못 차리는 단계가 아니라 정말 사랑이라는 것일까요? 그리고 나서 스쳐가듯이 우리가 부부 관계를 마지막으로 한 것이 언제인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실 기억도 잘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60대를 눈앞에 둔 우리 나이에 새삼스레 남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니 이건 정말 확실한 불륜이겠죠. 그런데 어떤 것이 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의 배우자를 화나게 하는 것일까요? 그냥 정신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흔히 말하는 플라토닉한 사랑을 하는 것, 아니면 육체적인 관계까지 동반하는 에로스적인 것,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몸은 저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못 견딜 일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아내로, 아이들 엄마로 존중하고 정신적으로 의지하면서 몸은 다른 여자하고 지내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견딜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남편은 분명히 남자로서의 삶을 일깨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오래 같이 살다 보니 너무 오래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살다 보니 그저 성적인 매력을 찾을 상대를 만났을 수도 있겠지 싶은 생각도 들면서 화가 치밀었죠. 불결하다는 생각을 떨치기는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30년 가까이 이어온 삶을 그냥 이렇게 말 몇 마디로 끝낼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아무리 이제 다 자랐다고는 하지만 아이들 생각을 안 할 수 없었고요. 그 여자하고의 관계는 영원할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거 어디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일시적으로 매력을 느낀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스쳐가는 일로에서 애들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아니야.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은 사람이야. 내 말에 토를 다는 일 한 번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내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다음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남편의 따귀를 힘껏 후려갈기고 말았어요. 30년 가까이 살아온 정남이가 모두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더라고요. 남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니, 그럼 저는 여태까지 도대체 뭐였다는 말인가요? 다음 날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서 저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쓰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한 회사에 오래 다니다 보니 남편의 회사 사람들을 제가 거의 다 알고 있었죠. 같은 사무실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데리고 오기도 했었어요. 하루에 거의 10시간을 함께 지내는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남편의 생활과 생각을 더 잘 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 남편 회사에 입사한 지 3년 정도 되는 우리 집에도 여러 번 왔었던 여직원 생각이 났어요. 예쁘고 싹싹한 정말 괜찮은 아가씨였어요. 나이로 따지자면 우리 딸보다 한두 살 위인 또래의 아가씨였죠. 우리 아들이 조금 더 나이가 많았다면 며느리감으로 탐낼 수도 있었을 아가씨였어요. 남편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죠. 인사과 김보람입니다. 다행히 그 여직원이 전화를 받더군요. 대부분 장기 근속을 하는 직장이고 따라서 사무실에서 가장 어린 연차에 있는 직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나 서 부장님 아이들 엄마인데 기억하겠어요? 네, 그럼요, 사모님. 기억하죠. 댁에 갈 때마다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시고 잘해주셨잖아요. 여전히 안녕하시죠? 그런데 부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부장님이 아니라 보람 씨에게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 걸었어요. 여기까지 얘기해놓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싶더라고요. 남편이 회사에 나가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내가 정말 몰랐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전화를 걸긴 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요. 우리 남편을 좀 감시해 주세요. 아니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으니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김보람 씨가 좀 알아봐 주세요. 이 얘기도 저 얘기도 다 할 수 없는 상황. 저는 그냥 둘러대고 말았어요. 아니에요. 직통 전화를 받지 않길래 기다렸더니 김보람 씨가 마침 연결됐네요. 잘 지내죠? 네, 사모님. 부장님 들어오시네요. 전화 연결해 드릴게요. 제가 그 전화에 대고 더 이상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저를 좀 만나고 싶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굳이 만날 일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굳이 피할 사람도 아니었기에 그 사람을 만나러 약속된 장소로 나갔죠. 그리고 그 사람은 아주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죠. 저를 만나자고 하기까지 참 많이 갈등했노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정말 많이 생각했고, 그렇지만 이 말씀 직접 드리고 싶어서 뵙자고 했어요. 정말 제가 죄송하긴 하지만 다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더니 이 사람이 통곡을 하면서 울더군요. 어느 일식집의 룸이었죠. 굳이 룸에서 만나자고 한 이유가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해야 하는 일이어서 그랬나 보다 싶었어요. 그렇지만 종업원들이 모두 한 번씩 들여다볼 만큼 그 사람은 점점 더 크게 울고 있었죠. 저는 아직 무슨 일인지 감을 잡지 못하고 그냥 상대방의 말을 기다렸어요. 그 사람은 몇 년에 걸친 자신과 남편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정말 붕괴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여자는 제가 믿고 남편의 일을 의논하려고 했던 우리 딸 또래인 김보람 씨였답니다. 집에 돌아와서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참지 않고 다 울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후련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게 이혼 선언을 하고부터 생긴 무언가에 짓눌리는 듯한 증세가 더욱 심해졌죠. 제 가슴 속에 바위덩이 같은 것이 들어앉은 듯 항상 무엇인가 짓누르는 견디기 힘든 증세가 계속되었어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결국은 집에서 멀지 않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찾아갔고 고도 우울 및 수면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잔뜩 받아들고 돌아왔어요. 그 약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어주더군요. 수면제 처방 덕분에 적어도 잠은 어느 정도 잘 수 있었어요.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죠. 오피스 와이프라고 한다죠. 가족보다 2배 넘는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 회사 동료, 선후배들이지요. 그러다 보니 거의 남편이나 아내라고 할 만큼 의지하고 매사를 의논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겠죠. 더구나 야근을 밥 먹듯 해야 하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상황에서 배우자처럼 모든 것을 의논하고 의지할 사람을 회사 사람들 중에서 찾으려고 하는 현상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를,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를 그런 대상으로 삼기에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라는 말이 생겼다는 것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었답니다. 다음날 저는 그 김보람 씨를 다시 만났죠. 몇 번에 걸쳐서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저히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 저를 위해서 친정 남동생이 동행해 주었답니다. 법무법인에서 사무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동생은 이를 차분하게 처리해 주더군요. 김보람 씨의 이야기를 모두 녹음하고 중요한 사안들을 서면으로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보낸 다음 저와 동생은 다음 일을 의논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나는 이 일을 좀 확인해 봐야겠다 생각했다. 누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누나, 지금까지 오피스 와이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자세히 들었잖아요. 확인해서 남은 것은 결국 누나에게 큰 상처일 수 있어요. 정말 그 결과를 누나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각오를 하는데 한동안 시간이 걸렸지. 그렇지만 이제 충분히 각오가 되었단다. 처음엔 아이들 생각해서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도 했어. 그치만 오히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일을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남동생도 결국 제 결심에 동의를 해주었어요. 제 눈으로 확인해서 결코 좋을 것이 없는 일이었죠. 소위 오피스 와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데야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남편과 김보람 씨의 얽힌 이야기, 적어도 냉정하게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제 태도를 분명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동생에게 확고한 말을 하긴 했지만 며칠을 더 고민해야 했어요. 독한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더군요. 그 불면의 밤을 오로지 한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지새웠죠. 의심할 바 없이 내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로 30년을 믿고 살아온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안 하고 문제는 사실 저에게 달려 있었어요. 저에게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지 아니면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청산해 주어야 할지는 제 맘에 달린 문제였죠. 저는 아무튼 이 문제를 남편의 회사에 가서 확인하고 종결 지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었어요. 또한 김보람 씨의 말이 맞다면 그 목격자는 어쨌든 회사 안, 그것도 남편이 일하는 사무실 안에 있겠죠. 며칠 생각을 정리한 끝에 저는 다시 동생을 앞세우고 남편의 회사로 갔답니다. 동생이 남편 회사의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고 우리 남매는 남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직 남편의 사무실까지 가려면 좀 남은 거리에서 그 오피스 와이프 김보람 씨를 볼 수 있었어요.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있는 듯 핸드폰에 귀를 대고 있더군요. 동생과 저는 빠른 걸음으로 남편의 오피스 와이프에게 다가갔고 전화기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들어올 시간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와? 너무 늦으면 내가 찾으러 내려갈 거예요. 들어올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와? 너무 늦으면 내가 찾으러 내려갈 거예요. 책상에 내 깜짝 선물 갖다 놨으니까 와서 확인해보고 당신한테 꼭 어울리는 옷이 있기에 사다 놨으니까 나를 위해서 꼭 입어주길 바래요. 사랑해요. 김보람 씨를 끌다시피 해서 남편의 사무실로 갔지요. 남편은 보람 씨와 같이 들어오는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여기 직장이야.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그리고 보람이에게 무슨 짓 했어? 보람 씨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당신에게 어떤 짓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다 당신이 벌인 일인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나도 후회 없을 거라고 믿어요. 당신하고 나 사이의 일은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시피 여기 직장이야. 교양 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교양이요? 기가 막혀서 파렴치범의 입에서 별소리가 다 나오네요. 이 여자가 보자 하니까 발염치범이라니. 남편의 사무실 사람들은 아무 말들이 없더군요. 어떤 사람은 바닥을 쳐다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천장을 보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어요. 멀리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는 사람도 있더군요. 하긴 이런 장면을 어디서 또 볼 수 있겠어요. 모두들 기가 막혀 했겠죠. 하지만 다들 기절할 정도로 놀라는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답니다. 몇몇 남자들이 사무실 문을 밀어젖히고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남편에게 다가가서 도망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양쪽에서 팔을 붙잡았어요. 당신들 뭐야? 아니 남의 직장에 와서 이게 무슨 짓들이야? 혹시 처남이 시킨 짓이야? 우리 둘의 문제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일단 이 상황에서 구해줘. 그리고 나서 대화하는 것이 순서야. 동네 아줌마 같은 판단으로 우리 갈라놓을 생각 말고 지적인 판단을 해. 이럴 때나 지적인 사람인가요? 웃음도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서은서 씨, 이 시간부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이 시간부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체포요? 그리고 보니 당신들 경찰이요. 강통죄가 폐지된 줄을 경찰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도 아닐 테고. 이 시간부로 당신을 형법 제298조를 위반한 성추행죄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요? 성추행? 스토킹?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짓을 한 적도 없고 사람 잘못 보신 것 같군요. 다음 순간 순식간에 마치 정광석화처럼 남편 쪽으로 달려간 우리 딸 또래 김보람 씨가 한 행동이 모두를 더 놀라게 했어요. 남편의 뺨을 힘껏 때리면서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내가 이런 순간을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살아왔는지 부장님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제 합당한 벌을 받게 되겠군요. 권선징악이라더니 그 말이 그저 옛말이 아니었네요. 이건 좋아서 우는 거예요. 서 부장님, 서운석 씨. 구속영장 가지고 왔습니다. 신원은 확실하시지만 죄질의 중에서 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같이 가시죠. 보람씨,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경찰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멀쩡한 사람 잡을 시간 있으면 파렴치범들이나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가 두세요. 파렴치범이요? 서은석씨, 당신이야말로 파렴치범이죠. 조사에 협조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벌을 줄이는 길입니다. 순순히 같이 가지 않으시겠다면 강제로 연행하겠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입에 담기도 지저분한 성추행죄 및 스토킹 어쩌고 하는 법률 위반으로 체포되어 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죠. 지나간 30년의 제 인생을 모두 헛살은 것 같더군요. 경찰서까지 따라가서 남편의 진술 몇 마디를 듣고 정말 서 있을 기운도 없어서 집으로 먼저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 복받쳐 오르는 서름에 그냥 나오는 대로 소리를 내어 울고 말았어요. 한낮, 이 시간엔 항상 저 혼자 집에 있죠. 누구 눈치를 볼 것도 없이 울다가 약을 먹고 약 기운에 잠들었다가 또 울다가 남들이 보면 꼭 미친 여자라고 할 만했어요. 경찰서에서 남편이 하는 말들은 이랬습니다. 변호사가 올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할 겁니다. 당신들 지금 뭔가를 단단히 잘못 알고 있어요.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이미 저희에게 있고 목격자들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변호사는 당연히 선임할 수 있어요. 물론 정식 피해자 진술은 다시 받게 될 겁니다. 피해자가 지금은 서운석 씨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대질 실무는 48시간 이내로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돌아오고 나서 경찰서에 계속 머물고 있었던 남동생이 이후의 일을 전해주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고 하더군요. 남동생의 표현으로는 혐의를 부인했다기보다는 정말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다음 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한 피해자와 대질이 이루어졌다더군요. 제가 입사하자마자 입사 환영 파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기억하고 진술하시는 것이 괴롭긴 하겠지만 그때 상황부터 기억나는 대로
다시 진술해 주셔야 해요. 오늘 입사한 우리 신입사원 술 한 잔 따라보라는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술 한 잔 따라보라는 말부터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어요. 어렵게 입사한 회사였습니다. 집에 경제활동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동생들 학비도 대야 하는 상황이고요. 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업무와 관련해서 보고를 할 때도 바로 제 옆자리에 와서 앉고 제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사무실에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면 그 손이 제 옷 속으로 들어오기도 했고요. 적극적으로 뿌리치지도 않았으면서 성추행이라니.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싫으면 적극적으로 뿌리쳤어야지. 무엇보다 남자에게 고분고분하고 순종할 줄 아는 당신이 정말 사랑스러웠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그래요. 제가 신혼 초에 느꼈던 여성에 대한 보수적인 사고방식, 아니 남편의 잘못된 여성관이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 바로 이 말이더군요. 피해자가 자신이 언제 부장님을 사랑한다고 한 적이 있었냐고 반박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싫다는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었어요. 경찰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했답니다. 자신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의 계속되는 성적인 접근에 그 피해자는 결국 남자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의논했다고 하더군요. 피해자는 당연히 그 얘기를 들은 남자친구가 붕괴하며 같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하소연을 들은 남자친구가 며칠 후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더래요. 회사에서의 피해로 마음이 피폐해져 있던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다시 한번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서럽게 울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회식이 늦게 끝난 어느 날의 일에 대해 진술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더 실감나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동생이 이야기해준 피해자가 진술했다는 내용을 최대한 직접 확법으로 바꿔서 이야기해드리겠어요. 오늘 많이 늦었네. 우리 사무실 막내는 내가 데려다 주지. 김대리, 택시 좀 잡아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들 걱정 말고 귀가하세요. 우리 보람씨는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요. 김대리라는 사람은 시키는 대로 택시를 잡아주었고 남편은 굳이 뒷자리에 피해자를 먼저 태우고 자신도 택시에 탄 후 몸을 밀착했다고 피해자가 진술하더랍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의 문 앞까지 택시를 같이 타고 갔답니다. 안녕히 가세요, 부장님.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우리 사이에 여기까지 와서 혼자 들어가다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내가 좀 살펴보고 싶어요.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던 피해자가 남편을 밀치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남편은 힘으로 그 문을 밀고 피해자가 혼자 자취하고 있던 집 안까지 들어갔다고 했어요. 피해자는 위기감을 느껴 업무 이야기로 남편의 관심을 돌려보려고 했답니다. 부장님, 오늘 지시하신 자료 서치건에 대해서 말인데요. 여기까지 와서 무슨 일 이야기를. 가까이 앉아서 우리 얘기나 합시다. 부장님, 지금 많이 취하셨어요. 얼른 귀가하셔야죠. 사모님이랑 가족들 기다리시잖아요. 나는 요즘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집사람 얘기가 왜 나오나? 정말 나는 요즘 남자로 다시 사는 것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계속 사랑하면 돼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회사 일도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이후 남편은 피해자의 책상에 구애의 말을 적은 편지를 수없이 놓아두었으며 점심시간은 아예 둘만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더군요. 남편을 피하기 위해 혼자 점심을 먹으러 서둘러 사무실을 떠나는 피해자를 거의 매일 따라와서 차에 태우고는 호젓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둘만의 식사를 하곤 했답니다. 피해자가 맞은편에 앉으면 끌어당겨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곤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원하지도 않는 선물 공세도 심했다지요. 각종 액세서리와 비싼 옷들이 피해자의 책상에 거의 매일 놓여 있었다고 했어요. 업무에 대하여도 다른 선임자들을 제치고 연차가 제일 어린 피해자와 주로 의논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퇴근하는 피해자를 매일 따라 나왔고 안 태워주셔도 된다고 하는데도 차에 타도록 했으며 굳이 집까지 따라오곤 했다는 것이었어요. 어쩌다가 피해자가 먼저 눈을 피해 퇴근을 하면 반드시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연인들이 하듯 사랑한다는 말을 속삭이고 작별 인사를 한 뒤 들여보내곤 했다는 것이었죠. 선물로 사다 준 귀걸이나 목걸이를 하고 오라고 지시에 가까운 언동을 했고 옷도 자신이 선물한 옷을 입도록 강요에 가까운 권유를 하기도 했답니다. 연인 사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요. 업무상 사무실을 조금이라도 오래 비우면 핸드폰으로 전화를 수십 통씩 하곤 했다고 피해자가 울먹이더랍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정말로 죽고 싶었다고 피해자가 진술했다지요.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에 대한 간섭이 계속되었고 어느새 피해자의 집 현관 열쇠까지 가지고 있더랍니다. 전화를 시도 때도 없이 걸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했고 드디어는 이혼할 테니 정식으로 결혼하자는 말도 남편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의 그 사랑한다는 말이 생각날 때면 정말로 소름이 끼쳤다고 진술했다지요. 피해자가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건 안 되지. 사랑하는 사이에 더 오래 같이 있기 위해서라도 회사는 계속 다녀요. 단 몇 시간만 보고는 못 살 것 같으니까 우리 곧 결혼하더라도 회사는 그만둘 생각 말고. 피해자는 어느새 핸드폰 벨만 울려도 깜짝깜짝 놀라는 증세를 보이게 되었다고 했어요. 사는 집도 이사를 했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미행한 남편이 집을 알아냈고 심지어 새벽같이 차를 집 앞에 세우고 출근을 같이 하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했어요.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아니 그 이후의 시간까지 피해자는 철저하게 남편을 피할 수 없었다고 했죠. 스토커가 따로 없더군요. 스토커가 따로 없을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것이 스토킹이 아니면 무엇이 스토킹이겠어요. 저는 하루 이틀 마음을 다잡고 생각을 정리한 다음 남편이 유치되어 있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피해자 진술이나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했는지 김보람 씨가 와 있었고 여전히 울먹이고 있었어요. 정말 일은 옳은 곳으로 가게 된다는 말을 믿게 됐어요. 그동안 수백 번도 넘게 신고하고 싶었지만 신고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 끔찍한 지옥에서 해방됐네요. 생각만 해도 살 것 같아요. 다음 순간 목격자 진술을 위해 불러와 있던 사무실 직원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신고하지 못했다. 서로를 쳐다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김 대리님이 고발하셨어요? 어린 보람 씨가 고통받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저도 아무것도 해두지 못했어요. 정말 미안할 따름이에요. 저도 보람 씨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이에요. 선임자로서 용기를 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나는 아닌데요. 나 역시 용기가 없었습니다. 우리 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에요. 선임자들로서 보람 씨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보람 씨가 신고를 못했다는 것을 들으니 그래도 우리 중에 누군가 용기를 낸 것 같네요. 같은 여자분이신 유 과장님이신가 봐요. 존경스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나도 아닌데요. 같은 여자 입장인데도 신고하거나 고발하지 못했고 서 부장 다음으로 가장 선임인 내 책임이 제일 커요.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모두 내 책임이에요. 책임을 깊게 느끼고 사직할 생각입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할까 해요. 그동안 목격한 일들 때문에도 이 회사에 더 있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음 순간 사무실 직원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신고를 했는지 자신들로서는 짐작할 수 없다고 하면서요. 동생의 부축을 받으면서 제가 말을 시작했죠. 내 남편, 서 부장을 고발한 사람은 바로 아내 되는 저입니다. 아이들 아버지고 아직은 내 남편이지만 이 일을 고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제일 적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김보람 씨와 남편 사이에 얽힌 불미스러운 일만은 아닙니다. 반사회적인 범죄죠. 다음 순간 경찰서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그저 머리를 어져맞은 듯 멍한 상태로 한동안 벗어나지 못하더군요.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제 입장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또래의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더 큰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보람 씨는 저와 자신이 똑같은 피해자라고 저를 찾아와서 울면서 하소연했고, 보람 씨의 말대로 저 역시 중대한 피해자입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 그 중에서도 우리 딸을 생각해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딸이 만일 학교에서 교수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면,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면 이렇게 생각해 봤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가 없더군요. 여기 있는 김보람 씨도 어떤 집의 소중한 딸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참아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이들을 위해서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똑똑한 척하는 여자들이란 정말 질색이야. 당신 같은 여자 말이야. 김보람 씨는 내게 순종적이고 그 똑똑한 척을 하지 않는 여자다운 여자라고 생각해서 사랑했는데 말이야. 남편의 여성과는 도대체 어디까지 삐뚤어져 있는 것일까요? 모두 이 예기치 못한 사태에 당황하고 기막혀 하는 것 같았지만 제일 기가 막힌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이런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부부로 30년 가까이 살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소름 끼쳤습니다. 아직도 울먹이고 있는 김보람 씨를 다독여 달랬어요. 사모님이실 거라고 짐작은 했었어요. 제 얘기 들어주시고 판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일 당하는 몇 년 동안 세상에 정말 저 혼자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어른들도 계시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잊고 새삼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서 안에 난리가 어느 정도 수습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아이들이 묻겠지요. 왜 아빠와 헤어지느냐고요. 저는 사실대로 설명해 줄 생각입니다.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해줄 말이 따로 있었어요. 딸이 이 험악한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이런 일을 겪지 않으라는 법은 없지요. 그럴 때 숨겨야 할 사람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엄마가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남녀 평등을 부르짖고 있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지만 아직도 여자들에게 불리한 세상이죠. 남자로 태어났지만 세상을 함께 살아가야 할 여성들에 대한 사고방식을 올바로 가지게끔 가르칠 생각이랍니다. 동생도 남자이지만 이 누나의 판단을 믿고 정말 적절하게 저를 도와주었어요. 적어도 내 남편이던 시절에 그 어린아이에게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니만큼 피해를 보상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정말 피폐해 있는 세상에 대한 불신이 많이 생겼겠지만 다시 용기를 얻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독여야겠죠. 내 남편의 잘못을 비는 것 말고도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편의 변호사에게 협의 이혼을 요구하는 서류를 보냈어요. 남편은 협의해주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참 어이없는 말이 돌아왔어요. 그저 지나가는 비였다고, 곧 그칠 일이었다고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생각을 바꾸라고 했다더군요. 연속극이 그냥 연속극이 아닌가 봐요. 현실을 반영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으니 인기가 있는 것이겠죠. 남편이 바로 그 연속극에서 볼 수 있었던 남자 주인공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와 김보람 씨,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동생이 소개한 제 변호사는 남편의 행동이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에서 패할 확률은 없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도 더불어 제기하겠다고 했어요. 버티던 남편은 자신이 이길 확률이 없는 싸움이라는 걸 알았나 봐요. 제게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대부분의 재산을 위자료로 지급하고 이혼에 동의하는 수밖에 없었죠. 김보람 씨도 따로 피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내겠다고 했더더군요. 김보람 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과 우리 딸 또래의 어린 아가씨가 겪어야 했던 끔찍한 일, 그리고 남편, 아니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피해자인 저와 김보람 씨를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겠죠.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